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천하영우 항우의 등장. 항우는 초나라 임해군 하상현 출신입니다. 지금의 강소송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전에 오나라 지역에서 월나라 지역이 되었다가 초나라에 합병된 지역입니다. 항우의 이름은 적이고 자는 우입니다. 이름은 어려서 부모가 지어준 호칭입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성인이 되면 이름 대신에 자를 썼습니다. 주로 성인식을 마치면 주변의 어른이 지어주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것이 자이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인이 되면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항우는 기원전 23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천하가 전쟁에 휩싸인 전국시대 말기였습니다. 항우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고 이후 진시 황제가 죽자 천하는 큰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항우의 집안은 대대로 초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라 하면 초나라 왕실과 혈연 관계라 하겠습니다. 본래 항씨의 시조는 초나라 왕족 출신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 왕실에서 분가할 때 항지역을 하사받았습니다. 이후 항지역의 우두머리가 되어 성을 항씨로 바꾼 것입니다. 항우의 할아버지 항연은 초나라의 대장군 출신입니다. 장군이면 초나라의 권문 세가이니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항우는 금수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군 항연은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 자결했습니다. 이어 초나라가 멸망했고 항씨 가문도 따라서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이런 비운의 역사에 더하여 일찍이 부모를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우의 부모가 무슨 이유로 돌아가신 건지 그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장군의 집안이었고 당시가 치열한 전쟁의 시기였으니 아마 그와 관련되어 병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고아가 된 항우는 이후 막내 삼촌 항량의 보살핌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그다지 넉넉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그저 가난한 명문가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항우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삼촌 항량은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막내 아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내라 하면 을에 자유롭고 말썽꾸러기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항량은 집안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검술과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장군의 혈통을 그대로 타고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품이 정의로워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법 내공이 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루는 항량이 항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남자라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누구보다 이롭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 하지만 항우는 얼마쯤 글을 배우더니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고대의 문자였으니 읽기도 어려웠지만 쓰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항우는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나는 글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습니다. 그저 글은 성과 이름을 쓸 줄 알면 되는 것이지 더 배워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장차 장군이 될 것이니 차라리 검술과 무예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항우는 글을 때려치우고 검술과 무예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항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체구가 남보다 컸고 재빨랐습니다. 운동신경이 제법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촌 항량은 매일 칼과 창으로 무술을 연마하여 실력이 제법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항량은 열정적이었고 배우는 항우는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며칠 배우더니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생각과 달리 재미가 없고 너무 시시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배우다 도중에 그만두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바로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항량이 항우를 야단쳤습니다. 조금 배우고 말 것이면 차라리 시작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라. 이에 항우가 말했습니다. 삼촌, 검술은 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 너무 시시합니다. 그래서 재미없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껏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긴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공격하면 모두 무너졌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차라리 나는 만인을 상대로 싸우는 병법과 전략을 배우겠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항우 봉기에 의하면 항우는 기골이 장대했고 키가 8척이 넘었고 힘은 세발솥을 거뜬히 들어올릴 정도로 천하장사였다고 합니다. 한나라 말기의 도량형에 따르면 1척의 길이가 23.7cm였습니다. 그러니 8척이면 189.6cm입니다. 이 정도면 현대인의 키로도 큰 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얼마나 대단한 키였겠습니까? 아마 아이들이 항우를 보면 거인이라고 놀렸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은 키가 크면 체구가 허약한 편인데 항우는 그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키도 크고 체구도 우람하고 힘도 세었으니 말입니다. 항우가 배우는 것에 대해 자주 중도에 포기하자 항량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혼을 내줄까 생각했습니다. 사내놈이 끈기도 없고 심성도 나약하니 커서 어디에 써먹겠는가. 그러나 항우가 배우는 것을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을 보였으니 항량은 혼내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상하게 여긴 겁니다. 항량은 항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항우는 성격이 고지곳대로고 거짓이 없다. 아이답지 않게 뜻이 크고 배포 또한 넓다. 작은 일에는 매달리지도 않는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아니면 타고난 것인가? 항량은 항우의 요청대로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육도 삼약과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항우가 이전과 달리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병법의 뜻을 대강 알게 되자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항량은 어이가 없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그만둔 것이냐? 그러자 항우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시시해서 그만둔 것입니다. 저 혼자서도 장정 100명, 1000명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 싸우지는 않고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작전만 짠다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법이란 대충 알면 그만입니다. 대장부로 태어나 천하를 호령하려면 칼을 들고 직접 나가 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때 항량은 항우의 속 좁은 생각을 혼냈어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항우의 나약한 정신 상태를 냉철히 지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항량은 막상 항우를 혼내려고 하면 일찍 부모를 여인 가련한 아이라는 동정심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집이 있다고 갸륵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항우가
그날부터 스스로 검술과 무예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배운 것을 나름대로 응용하여 새로운 검술을 만들었습니다. 항량은 항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의 실력을 알아볼 겸 해서 주변의 검술과 무예 고수를 데려와 대결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어린 항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항우가 칼을 뽑아 덤비면 그 기세가 바람처럼 빨랐고 용이 비상하는 것처럼 위험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항우를 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후 항우는 말을 타고 월도를 휘두르는 마상월도를 익혔고 말을 타고 쌍칼을 휘두르는 마상 쌍검을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러니 검술과 무예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량은 항우가 훈련하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진밖에 모르는 쾌도 남마로다. 역시 장군의 피를 타고난 아이로다. 쾌도 남마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날카로운 칼로 헝클어진 삼자락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아주 명쾌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루는 진시 황제의 순행 행렬이 옛 초나라 회계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진기한 풍경이라며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남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우렁찬 20살의 항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 항량과 함께 우연히 회계에 왔다가 시황제의 행렬을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황제의 행렬을 보자 항우는 저도 모르게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항연을 죽인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이자 초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 황제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항우는 저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초청검을 힘차게 뽑아 들었습니다. 칼에서는 시퍼런 무지개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삼촌, 내가 이 칼로 진시 황제를 죽이고 초나라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저 진시 황제를 대신해서 내가 천하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자 항량이 눈살을 찌푸리며 엄히 말했습니다. 그만 두어라. 혹시라도 진나라 병사들이 볼까 두렵다. 하지만 항우는 끓어오르는 피를 어쩌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칼에 진시 황제를 베고 천하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러자 항량이 말했습니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나서면 개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싸움은 유리할 때 나가야 뜻을 이룬다. 아직은 너의 시기가 아니다. 이전에 항량이 역양현에서 갑자기 진나라 병사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항량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옥에 갇힌 후에 옥리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령이 진나라 조서에 따라 반란을 일으킬 위험 인물을 사전에 체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항량은 반란을 일으킬 주요 인물에 지목된 것입니다. 그러니 역양현의 유력한 관리가 편들어주지 않는 한 풀려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아주 막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대로 진나라에 끌려가면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루는 항우가 면회를 왔는데 그저 자신의 힘만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당장 옥문을 무너뜨리고 달아납시다. 덤비는 놈은 내 한 주먹에 날려버리겠습니다. 하지만 항량은 혈기왕성한 항우가 도리어 염려스러웠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혹시라도 형리가 알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말 조심해야 한다. 항량은 매사 급하게 일을 서두르는 항우가 몹시 걱정되었던 겁니다. 항량이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니 너는 이육고을 기원에 가서 형리 조구를 찾아가 내 사정을 알려라.
그가 아마 도울 것이다. 기현의 형리 조구는 이전에 술집에서 불량배를 만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량이 그 광경을 보고 협객처럼 나타나 조구를 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이후에도 조구는 곤란한 일을 당하면 항량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마다 항량은 성심껏 조구를 도왔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항량이 조구를 언급한 것입니다. 항우가 조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조구가 말했습니다. 항량 어른의 일이라면 제가 어찌 모르는 척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역양현의 형리 사마흔은 저와 의리로 맺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는 나의 부탁이라면 분명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는 조구가 역양현의 형리 사마흔 앞으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항우가 이 편지를 가지고 역양현에 가서 사마흔에게 전했습니다. 사마흔은 매의 눈을 하고 항우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고는 이내 순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사마흔이 신임 현령에게 고했습니다. 항량은 이 지역에서 아주 덕망 높은 어른입니다. 그가 반란을 꾀할 위험한 인물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딘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항량은 우리 관아의 일에 누구보다 협조적이고 우호적입니다. 하오니 현령께서는 안심하시고 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항량이 바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항량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항량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에 취한 무례배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조카 항우를 데리고 다녔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침 혼자 다니는 바람에 무례배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량을 우습게 보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항량은 위험을 직감하고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에 시비 거는 무례배를 세게 밀쳤습니다. 그런데 무례배가 쓰러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찧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항량은 그걸 보고 놀랐으나 이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서둘러 집에 돌아왔으나 혹시라도 관원들에게 다시 체포될까 내심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어둠을 틈타 항우를 데리고 역양현에서 회계군 오중 지역으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항량은 항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길한 일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불길한 일을 하거나 불길한 곳에 있으면서 불길한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 너는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중 지역에 정착한 항량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에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오중의 관리들조차 항량을 존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런 항량을 어른으로 대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항량은 오중뿐만 아니라 회계군 일대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회계군의 주요 인물로 부상한 것입니다. 항량어른은 옛 초나라 항현 장군의 아들이다. 장군의 아들답게 그 인품이 참으로 남다르다. 만일 항량이 앞장선다면 옛 초나라가 분명 부활할 것이다. 기원전 208년 이세황제 원년 7월 진승이 대택에서 진나라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진승은 반란군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회계군의 군수 은통이 이를 보고 시샘하여 욕심을 내었습니다. 하루는 관리를 보내 항량을 초대했습니다. 군수 은통이 말했습니다. 항량 선생, 지금 천하가 반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진나라가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이곳 회계군을 내 수중에 두고자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자 합니다. 지금 내 휘하의 병사는 1000명이 넘습니다. 항량 선생은 병사를 이끄는 재주가 있으니 나를 도와 병사를 이끌어 주시오. 나는 회계군의 의적인 환초도 불러 같이 반란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지금 진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서둘러 제압해야지. 그렇지 않고 진나라가 정비되면 반란은 제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항량 선생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 무렵 환초라는 인물은 산속에 숨어 사는 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은 절대로 해하지 않았고 오로지 진나라의 부패한 관리들만 골라서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초를 도적이라 부르지 않고 농림거사 또는 의적이라 불렀습니다. 항량이 말했습니다. 혹시 군수께서는 환초가 숨어있는 곳을 아십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제 조카 항우만이 환초의 거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우를 데려올 테니 항우에게 환초가 있는 곳을 물어보십시오. 하고는 항량이 바로 나가 항우를 불렀습니다. 항우가 다가오자 항량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군수 은통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그래서 내게 합류를 권했다. 하지만 은통은 악질이 아니더냐. 그는 본래 진나라 관리로 회계군의 백성을 오래도록 도탄에 빠뜨린 주범이다. 그가 얼마나 백성을 수탈했으면 군수 창고에는 각종 보물과 식량이 가득하다고 들었다. 백성은 굶주려도 은통의 첩과 하인들은 매일 비단옷에 고기 반찬을 먹는다고 한다. 심지어 은통이 기르는 개와 돼지조차 사람보다 배불리 먹는다고 한다. 이런 악독한 자가 반란을 일으켜 더 큰 권세를 얻고자 하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썩어 빠진 놈은 당장 죽여 없애야 한다. 항우, 너는 칼을 지니고 문 밖에서 기다려라. 은통이 부르면 바로 들어와 주저하지 말고 은통의 목을 베어라. 진나라의 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은통이 아니라 바로 초나라의 후손인 우리가 해야 한다. 항량이 다시 들어와 군수 은통과 마주 앉았습니다. 항우가 문 밖에 있으니 군수께서 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환초가 있는 곳을 말할 것입니다. 이에 은통이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항우는 들어오라. 이에 항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은통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항량이 눈짓으로 서두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항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칼을 뽑아 은통의 목을 베었습니다. 목이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항량은 바로 군수의 인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은통의 머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문 밖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 항우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칼을 휘두르자 10여 명의 병졸들이 한순간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병사들은 죽을까 두려워 바로 칼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감히 고개를 드는 병사가 없었습니다. 이어 항량이 회계군의 관리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은통을 죽인 이유는 그의 폭정으로 회계군의 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를 제거했으니 회계군은 진나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초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이때 전해진 말이 선즉제인입니다. 선수를 치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으나 뒤지면 도리어 제압당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선발제인이라고도 합니다. 이어 항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나라의 반기를 들어 옛 초나라의 정통을 이어간다. 이에 항량 어른을 반란군의 우두머리로 삼고 나라 이름을 대초라 한다. 만일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칼이 용서하지 않겠다.
대초는 이전 초나라를 더 넓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은통의 부하 장수인 계포와 종림해가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군수를 죽이다니 진나라에서 너희를 가만둘 것 같은가? 그러나 항우가 도리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너희들도 죽고 싶은 것이냐? 항우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계포와 종림에는 그만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장군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관리들도 모두 엎드려 항우에게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우가 회계군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항우가 군수 은통을 죽였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에 백성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모두 초나라의 부활을 기대하며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항량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렇게 항량은 자연스럽게 반란군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군에서 항량에게 합류한 사람은 8,000명이 넘었습니다. 항량은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를 장수인 교의, 후, 사마에 기용했습니다. 그런데 오중에 사는 한 젊은이가 나서서 항량에게 따졌습니다. 나는 오중 지역에서 항량 어른과 오래도록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장수의 직위를 주지 않는 겁니까? 이에 항량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이전에 내가 너에게 마을 장례를 맡겼다. 그때 너는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도 누구도 너를 칭찬하지 않았다. 수고했다는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도리어 모두 불만이 가득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냐? 어떻게 했기에 마을 사람들이 너에게 불만을 품은 것이냐? 나는 그때 너의 일 처리를 보고 너를 알게 됐다. 그래서 너에게 장수의 직위를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젊은이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항량은 이어 조카 항우를 군대를 거느리는 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때 항우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계포와 종림에는 부장 아래인 아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량의 반란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항우를 보자 모두 감탄했습니다. 과연 천하장사로다. 누가 감히 항우에게 대적하겠는가? 참으로 대단한 체격이로다. 이어 항량이 이끄는 반란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합류하는 백성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 수가 수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군대의 대우가 정리되자 종림해가 말했습니다. 진나라와 싸우려면 용맹한 장수가 필요하고 싸움의 경험이 많은 병사가 필요합니다. 환초와 우영이 데리고 있는 무리들은 누구보다 싸움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러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항량이 그들을 불러오라 허락했습니다. 이에 항우와 종림해가 환초가 기거한다는 도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길을 지나 숲에 이르자 졸개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살고 싶으면 가진 것을 다 내놔라. 그러자 종림해가 환초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졸개들이 더는 위세를 떨지 못하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항우가 우두머리인 환초와 우용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이렇게 만나니 참으로 반갑소. 지금 진나라의 폭정에 천하가 들고 일어났소. 그래서 나는 옛 초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오. 정의로운 이 일에 두 분의 참여를 정중히 청합니다. 그러자 종림해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항량 장군께서 회계군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의 규모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항량 장군은 초나라의 명장
항현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명분으로도 실력으로도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서둘러 참여하십시오. 이에 환초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대의 명분을 찾으면 당장 산에서 내려갈 생각이었소. 말이 좋아 농림거사지 항상 도적이라 불리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소. 그런데 진나라를 때려 엎으려면 여간한 영웅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오. 항우장사는 보아하니 기운이 보통이 아닌 것 같소. 어디 한번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겠소. 그러자 항우가 팔뚝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소? 그러자 우영이 산채 바로 앞 어느 묘로 안내했습니다. 우영이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고대 우임금의 묘라고 합니다. 혹시 저기 뜰 안에 큰 돌절구를 넘어뜨렸다가 다시 세울 수 있겠소? 그러면 우리가 항우 장군을 천하 영웅으로 인정하겠소. 이에 항우가 말로 장담하지 않고 바로 잡초가 우거진 돌절구 앞에 섰습니다. 대략 보아도 높이가 7척, 둘레가 5척이나 되니 상당히 중량감 있어 보였습니다. 항우가 다가가 힘을 주어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돌절구가 슬며시 기울더니 쿵 하고 누워버렸습니다. 항우는 다시 힘을 주어 돌절구를 두 손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환초와 우영은 이 광경을 보자 그만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돌을 일으켜 세우다니 참으로 천하장사입니다. 항우가 손을 털고 자리로 돌아오자 환초와 우영은 엎드려 크게 절을 올렸습니다. 장군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하장사이십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목숨을 걸고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지면서 제법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항우는 환초와 우영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절구를 번쩍 들어 멀리 내던졌습니다. 조금도 숨소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항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발산 기계세. 이는 힘은 산을 뽑을 정도고 기세는 세상을 뒤덮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환초와 우영은 바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산채의 재물과 양식을 정리하여 부하들을 이끌고 반란군 수장 항량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이때 그 수가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 항우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마 오추마를 얻은 것이고 또 하나는 미인 우희를 얻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우가 환초의 산채에서 내려와 어느 농가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마침 2명의 농부가 항우를 보고 급히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거기 용감한 장정이 계시면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요? 어디 사람이 위독하기라도 한 것이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기 산속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옛부터 그 호수에는 흑룡이 한 마리 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밤이면 그 호수에서 용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크고 기괴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무서워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면 검은 말 한 마리가 호수에서 나와 온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감히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오니 장정 여러분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어 다른 농부가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 말이 보통 사나운 것이 아닙니다. 흑룡이 하늘로 승천 못해서 그런 건지 심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논밭을 마구 짓밟아 농사를 다 망쳐놓고 있답니다. 부디 흑마를 처치해 주십시오. 항우가 말을 다 듣고는 호기심이 생겨 호수에 가 보았습니다. 마침 날이 어두워질 무렵이라 호수 표면이 부글부글 끓면서 정말로 괴상한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참을 지나자 갑자기 호수에서 흑마가 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놀랐으나 항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튀어 오르는 흑마를 바로 휘어 안았습니다. 말은 놀라 앞발을 지켜들고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항우는 힘을 주어 말의 목덜미를 누르고는 재빨리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말이 놀란 듯이 항우를 태우고 들판으로 손살같이 내달렸습니다. 항우는 마상 훈련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흔들리지 않고 교묘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흑마는 달리면서 항우를 떨어뜨리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들판을 내달리더니 흑마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속력을 늦춰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이때 항우가 흑마의 이름을 오추마라 지었습니다. 이는 검푸른 털에 흰 깃털이 섞인 말이란 뜻입니다. 농부가 이 광경을 보자 대범한 영웅이 나타났다고 여겨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어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어두워졌으니 저희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십시오. 누추하지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항우가 농부의 말에 따랐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소인은 이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우이롱이라 합니다. 우이롱이란 벼슬을 얻지 못한 일반 백성 우씨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장군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요. 이어 우이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딸 하나가 있습니다. 총명하고 어여쁜 딸이지요. 봉황새가 깃드는 태몽을 꾼 뒤에 얻은 아이랍니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이 부르자 딸이 나타났는데 그 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꾸미지 않은 순수한 얼굴이지만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항우가 마음에 끌려 노인에게 절을 하고 딸을 받았습니다. 항우는 우희의 남편이라는 증표로 차고 있던 칼을 우이롱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오추마의 우위를 태우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우가 미인 아내와 명마를 데리고 오자 항량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대장부 구실을 하는구나. 며칠 후 혼례를 올려 정식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때 우희의 오빠 오자기가 입회했는데 그는 용맹하고 날렵하여 반란군 장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직을 새로 꾸리자 항우는 반란군 장군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항량이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애원했습니다. 항량 어른이 이곳을 떠나시면 누가 이곳을 지키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항량이 말했습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곳에 머물려는 것이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 진나라를 멸하고 옛 초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가 모였는데 어찌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진나라를 멸하고 돌아올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손을 흔들어 항량의 반란군을 환송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항량의 대초군이 본격적인 진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반란군 선두는 항우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추마를 타고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씩씩하게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크게 먼지가 일어나더니 한때의 인마가 다가왔습니다. 항우는 혹시 진나라 군대가 아닌가 해서 긴장하며 대열을 멈췄습니다.
금방이라도 싸울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달려온 무리의 한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장초의 대왕 진승의 명을 받고 온 소평이라 하오. 진승 대왕께서 회계군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항량 장군을 도우라 하셨소. 그래서 마중 나온 것이오. 만일 항량 장군께서 진나라를 공격하여 물리치면 진승 대왕께서는 재상에 임명할 것이라 하였소. 그러니 속히 북진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시오. 항량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일단 소평을 반란군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소평이 진승을 거론했기에 순순히 받아준 겁니다. 이렇게 하여 소평의 3천 군사가 항량의 군대에 편입되었습니다. 며칠 후 항량의 반란군이 동양현에 이르자 그곳을 장악하고 있던 진영이라는 자가 심히 경계했습니다. 이는 항량의 반란군이 대규모였기에 바짝 긴장한 것입니다. 항량이 장수 종리매를 보내 진영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진영이 항량을 따랐습니다. 이는 진영이 항량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에 자신보다 명분이 앞선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실 진영은 동양현의 말단 관리였습니다. 심성이 바르고 성실하여 고을 사람들에게 크게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양현의 현령이 반란군을 두려워하여 야밤에 진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백성들은 탐과 놀이가 달아났다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진영을 추대하여 고을을 맡긴 겁니다. 이때 진영에게 몰려든 자가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진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졸 출신 진승도 왕에 올랐습니다. 어찌 우리 동양현이라고 왕을 못 내겠습니까? 더구나 진영 장군은 우리 백성들이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오니 속히 왕에 오르십시오. 진영은 백성들의 추대에 주저했습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영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서 출세하여 이름을 날린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내가 시집와서 집안 누구라도 출세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왕이 된다니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너의 팔자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팔자다.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운이다. 만일 내가 왕이 되면 그만큼 불운도 클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왕이 되려 하지 마라. 너보다 나은 사람에게 양보해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천하를 얻으면 너는 신하의 자리를 얻을 것이 아니냐. 꼭 분수를 지켜야 한다. 이 어미의 간절한 부탁이다. 이에 진영이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진영의 병사들이 항량의 휘하에 편입되자 병사 수가 1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진승의 군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초군의 위세는 더욱 대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항량의 반란군은 북으로 가기 위해 회수를 건넜습니다. 앞선 척후병이 급히 달려와 항우에게 알렸습니다. 10,000명쯤 되는 군사가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항우는 어떤 놈들인가 궁금하여 오추마를 타고 바람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장수 하나가 위풍당당하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항우가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어디서 오는 자인가? 그러자 장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육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영포이다. 감히 나에게 묻는 너는 누구이냐? 영포라는 자는 인상이 아주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당시 진나라에서는 죄인들에게 얼굴에 먹물을 들였는데 영포의 얼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게다가 영포는 체구가 우람했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항우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놈이 누구인지 모른다.
덤비려거든 당장 앞으로 나와라. 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영포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함부로 떠벌리는 것이냐? 칼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어서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 목을 단칼에 벨 것이다. 영포가 칼을 뽑더니 항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항우의 장수 환초가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영포 장군, 나 도산의 농림거사 환초요. 우리는 구면이 아니오. 그러니 당장 칼을 집어넣고 말에서 내리시오. 이분은 항우 장군이요. 우리 반란군을 이끌고 있어. 나도 이분 휘하에 들어왔으니 어서 인사를 올리시오. 그 말에 영포가 말에서 내려 항우에게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항우는 다가가 영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어 환초가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영포 장군의 용맹함은 천하무적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전에 나와 함께 역산 진시황릉 부역에서 도망쳐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나라를 멸하고 부귀를 누리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오늘 다시 만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 영포가 항량에게 절을 올리자 항량이 말했습니다. 군사 10,000명을 얻기는 쉽지만 용맹한 장수 1명을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대가 합류하니 100만 대군을 얻은 것과 같도다. 영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알아주시니 감복할 따름입니다. 이제부터 장군을 섬기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 영포는 진승의 부하 여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신이 누구냐면은 진승을 죽인 장고를 찾아내어 그 목을 벤 장수입니다. 진현을 지키던 여신은 진나라 장수 사마흔에게 패하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포를 만나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영포가 흔쾌히 나섰습니다. 영포의 무장군이 사마흔과 싸워 물리쳤던 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장초의 도읍 진현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포는 돌아가는 길에 마침 항우를 만난 것입니다. 다시 항량의 반란군이 대열을 정비하여 진나라로 향했습니다. 얼마쯤 가자 어떤 무리가 선두 대열인 항우의 군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팽성현 동쪽에서 세력을 넓힌 진가의 반란군이었습니다. 진가는 진승의 휘하에 들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대사마라 칭하는 무리였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우의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길을 막아선 겁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량 장군이 이끄는 대초의 군대이다.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길을 비켜라. 진가는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겁니다. 진가가 말했습니다. 진승은 이미 죽고 사라졌다. 그런데 초나라 땅에 내 허락 없이 반란군을 일으키다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도대체 내 놈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런데 진승이 이미 죽었다는 말에 갑자기 소평이란 자가 항우의 대열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승의 사신이며 진나라를 물리치면 진승이 항량을 재상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자입니다. 소평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달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항우는 달아나는 소평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진가의 무리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던 겁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나라로 향하는 길이니 길을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진가가 핏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합지졸을 이끌고 감히 덤비려 하다니 참으로 무엄하구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면 길을 비켜주겠다. 그 말에 항우가 분노했습니다. 우리 길을 가로막은 것은 싸우자는 것이니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누가 나가서 저놈을 처치하라.
그러자 항우의 장수 우영이 말을 타고 손살같이 달려 나갔습니다. 이를 본 진가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진가의 병사들도 서둘러 후퇴했습니다. 진가는 자신의 본고지인 혼흥성으로 돌아와 성문을 단단히 잠궜습니다. 그러자 우영과 환초가 앞뒤로 혼흥성을 공격했습니다. 우영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진가의 목을 베었습니다. 혼흥을 점령한 우영과 환초는 진가의 병사들을 대초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날부터 항량은 혼흥을 근거지로 삼아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양성에 진나라 장안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항량은 차분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항우가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동쪽 양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진나라 군대가 가장 방비를 철저히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예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쉽게 함락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법이고 전략이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나아가면 적들은 사흘 만에 항복할 것이다. 그러니 모두 용감히 나가 싸우라. 조금도 물러서지 마라. 항우의 대초 병사들이 달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병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싸움은 아주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성을 무너뜨린다는 항우의 엄포는 14일이 지나도 막상 막하였습니다. 드디어 15일이 되던 날 항우가 앞장서서 양성을 공격했습니다. 항우의 용맹함과 날렵한 검술에 진나라 병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성을 점령하고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부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끝날 일을 보름이나 끌다니 너무도 화가 난다. 항우는 그 분풀이로 양성의 진나라 병사 5,000명을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시켰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였던 겁니다. 이것은 항우가 혈기를 못 참아 저지른 최초의 실수였습니다. 이 잔혹함은 이전 진시 황제의 분소갱유와 너무도 닮았던 겁니다. 항우의 군대가 진나라를 물리쳤다는 소문은 그 일대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전 진승의 부장이었던 주계석과 여번군이 항우 진영에 투항했습니다. 항우는 이들에게 양송의 북쪽 율 지역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침 진나라 장군 장안이 율 지역을 반란군의 약점으로 파악했습니다. 율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진나라의 일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계석과 여번군은 서로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에 바로 군대를 이끌고 나와 진나라 부대를 쫓았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군대 지휘관 경험이 없어 병법과 전략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공법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공법은 적이 앞을 치면 앞을 막고 뒤를 치면 뒤를 막는 아주 단순한 공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에서는 기정상생이라 해서 변칙술과 전공법은 절대적 구별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고 도는 것이라 했습니다. 적이 전공법으로 나오면 나는 변칙술을 써서 이기고 적이 변칙술을 쓰면 나는 전공법을 써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전공법은 상대와 비교해서 병력과 무기가 많은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진나라 부대를 쫓다 보니 어느덧 막다른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적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쪽에서 매복한 진나라 군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은 진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여번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2만 명의 반란군은 몰살당했습니다. 주계석은 겨우 목숨을 건져
100명도 안 되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항량이 이 패배 소식을 듣자 크게 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패배로다. 어떻게 얻은 군사인데 그걸 허무하게 잃는단 말이냐. 항량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계속을 불러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이는 군기를 엄하게 다스려 반란군 전체에게 일벌 100개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항량은 주계석의 시신을 단정히 모셔 향을 사르고 제배를 올려 추모했습니다. 이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량이 대초군에게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군을 설지역으로 퇴각시킨다. 이는 진나라 군대의 동정을 살피고 기회를 봐서 끌어들일 속셈이었습니다. 설지역에서 항량은 뒤늦게 진승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반란군은 사흘 동안 근신했습니다. 이어 항량이 장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나라에 패한 것은 상황을 살피지 못했고 너무도 성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도 지략이 부족한 탓이다. 그러자 장수 계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양지역에 범증이라는 노손비가 있습니다. 나이는 60에 가까우나 슬기롭고 지혜롭기가 옛날 손자나 오자와 버금간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증을 얻는다면 몇 개월 내에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항량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속히 범증을 모셔오라. 계포가 그 길로 범증을 찾아갔습니다. 범증은 초나라 거서연 출신입니다. 벼슬에 오르지 않아 사람들은 제야의 선비 또는 지혜의 주머니라 칭합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병법과 전략에 있어서 손자에 버금간다고 알려졌습니다. 기고산 기슭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검거를 연주하며 청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포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검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포가 소리쳤습니다. 범증 선생님 계십니까? 그러자 검거를 연주하던 범증이 줄을 끊고 말했습니다. 누구시길래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온 것이요? 소위는 항량 장군이 이끄는 대초의 장수 계포라고 합니다. 지금 진나라에 대항하여 천하의 영웅 호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손자와 오기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에 항량 장군께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진나라의 포갑으로부터 천하 백성을 구하시고 초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범증은 항량의 출신과 그 집안 배경을 듣고는 옛날 초나라의 비애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진나라에 항거한 장군 항연이 가슴에 맺혔던 겁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항량 장군이라면 소인이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포는 그날 밤 하루를 범증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범증은 자정 무렵에 집 앞 큰 바위에 올라 하늘의 흐름과 천체의 운행을 살폈습니다. 마침 삼태성 한가운데 초송이 앉아 푸른 빛이 더했습니다. 아, 이는 초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길조이다. 그런데 범증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초송 불빛이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이는 초나라가 다시 일어서나 그 명운이 짧다는 의미로다. 잠시 후에는 다시 초송이 환하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천하는 초나라가 분명 대권을 잡으리라. 하지만 범증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초송은 다시 빛을 잃어 희미해졌습니다. 별의 명멸은 인간의 시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날 계포가 범증을 모셔와 항량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왕림하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제 대초 진영에서 소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군대의 좋은 지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범증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초나라를 일으켜 무도한 진나라를 치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인 힘을 다하여 초나라 재건에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전의 진승은 반란의 선봉에 섰으나 초나라 후손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신이 왕에 올랐으니 명분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항량은 진승보다 더 많은 반란군을 이끌고 있으나 왕에 오르지 않았으니 명분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항량은 범증을 대초의 군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초의 합법성을 얻기 위해 초나라 왕의 후손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장수 종림회가 이에 초나라 왕의 후손을 찾아 나섰습니다. 회남 거소 지역을 지나는 중에 여러 아이가 한 아이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후손이면 뭐하니? 너는 아버지도 없는데. 놀림을 받은 아이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비루한 옷을 입었는데도 맑고 단아하고 고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너를 놀리는 것이냐? 아이가 눈물을 그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초나라 왕의 후손이지만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작고 낡은 집에 한 여인이 나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심하게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종림회가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초나라 회왕의 장손입니다. 올해 13살입니다. 초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곳에 온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아빠는 초나라 회왕의 장남으로 진나라 군대와 싸우다 전쟁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자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기름에 절인 한 장의 종이와 어세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회왕 적손 미심, 초태자 부인 위씨. 이 아이는 초나라 회왕의 장손인 미심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초나라 태자인 부추의 부인 위씨라는 뜻입니다. 이는 왕통계보였습니다. 종림회는 바로 엎드려 아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초나라 왕에 오를 것입니다. 바로 설당에 가서 장군 항량을 만나면 대초 왕에 즉위하실 겁니다. 아이가 설당에 오자 항량은 미심을 대초 회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머니 위씨는 왕태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나라 왕실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항량의 반란군은 대의 명분을 얻었으니 권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항량은 반란군의 수장에서 대초 대장군에 올랐고 무신군이라는 희호를 받았습니다. 이어 항우는 대사마 주장군에 올랐고 영포는 편장군에 올랐고 괴포와 종림에는 도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의 장수들은 공로에 따라 직위가 정해졌습니다. 대의 명분이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도리 또는 타당한 근거가 되는 마땅한 이유를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득력을 갖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천하 곳곳의 영웅 호골들이 대초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초나라 강하지역 장수 송이가 10,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합류했습니다. 항량은 송이를 상장군에 임명하고 그의 군대를 경자광군이라 칭했습니다. 하루는 항량이 송이에게 말했습니다. 진나라를 칠 좋은 계책이 있습니까? 이에 송이가 말했습니다. 적을 치기 전에 우선 대초의 도읍부터 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근거도 없이 어찌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겠습니까? 이에 항량이 동양현을 도읍으로 정하고 진을 쳤습니다.
동양현은 진영 장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어 항량은 진나라 장왕과 한판 대결을 위해 회화, 하류, 우의성으로 진군했습니다. 이때 대초군의 행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오추마를 탄 항우의 기병이 선두에 서고 송위의 경자 광군이 그 뒤를 이었고 무신군 항량의 중군이 뒤따랐고 금빛 찬란한 깃발과 번쩍이는 칼과 창과 방패와 도끼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군마의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그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그 행렬이 10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행렬이 회와 가까이 왔을 때 멀리서 붉은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보랏빛 광채가 충천한 기세로 다가오는데 그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군사 범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왕의 기운이 아니더냐. 항우가 행렬을 멈추자 다가오는 군대도 행렬을 멈췄습니다. 초나라 폐연에서 유방이라는 자가 회왕을 받들기 위해 합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골 촌놈 유방이 천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항우의 등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의 등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